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률이 역대 최저인 54%였지만 여권의 총력전이 통했고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캐스팅 보트 역할을 과시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진보 성향으로 바뀌게 돼 대법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반에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를 개짖는 소리에 비유하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미가 뉴욕 채널을 통해 접촉할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창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건 13년 만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공사를 따르기 위해 건설사가 주민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에 대해 정부가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제동에도 건설사들의 과열된 수주 경쟁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멕시코에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일본에서도 강진이 잇따르면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다시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파이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인식 파이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심히 하려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김제동, 윤도현 씨의 소속사가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국세청도 관여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09년 세무조사 당시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나서서 이른바 표적조사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수 야당의 반대 속에 찬성률이 54%로 국회를 통과한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은 이번 달 25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강청환 기자입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 여당 원내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정도로 속이 탔습니다. 마침내 결과는 가 160표, 부 134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0표, 가결 정족수인 150표를 넉넉하게 넘겼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여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결사 반대였던 한국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과 야당 일부 이탈표까지 포함해도 130석 남짓. 결국 자유투표에 나선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30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표결 직후 청와대는 국회 협조에 감사 논평을 냈고 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따로 찾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찬성률은 54%로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사례에서 역대 최저치입니다. 여권으로선 총력 설득 작업이 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야당, 특히 국민의당과의 협치라는 과제도 무겁게 확인한 셈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앞장서지 않고 중간에 서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이 뚜렷한 수장이 들어선 만큼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성향을 진보 일색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우려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한 이유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첫 일성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장서서 리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원 인적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를 탈피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관 물망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1, 2심에서 다른 결과가 이어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법행정개혁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규모와 기능 축소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 추진됐던 고등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인사개혁 논의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국법관대표 회의에서 요청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도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리용호 북한 외상이 개 짖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런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면서 대화의 실마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상.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침묵하던 리 외상은 유엔 본부 앞 숙소에 도착하자 작심한 듯 원색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압박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거듭 지칭한 데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이러는 동안 북한은 김정은이 황해도의 사과 농장을 방문해 한박 웃음을 짓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과일 대풍에 어깨춤이 절로 난다며 트럼프의 위협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 꿈쩍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리 외무상은 모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적 조치임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 외무상이 뉴욕에 있는 기간 북미 간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방금 보신 리용호 외상 인터뷰에서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표현은 북한 외교관들이 과거에도 종종 쓰던 표현입니다. 때문에 리용호 외상의 오늘 발언도 미리 준비되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과거 어떤 순간에 이런 표현을 써왔는지 이혜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930년대 마거린 미첼의 소설을 영화화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엔 개가 짖어도 행렬은 나아간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아랍 속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에서 따왔다는 이 표현을 북한은 고비 때마다 써왔습니다. 지난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때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미국 상전의 사타구니부터 잔용을 부지하는 괴뢰패당이 앞서 지난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문제로 미국과 협상할 때도 강석주 외무성 부상은 이 구절을 영어로 읊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말려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2012년엔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중지를 촉구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이번 발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연설이 예견된 상황에서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용호가 즉석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게 아니고 준비하고 김정은한테 재가를 받을 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모레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밝힐 북한 정권 메시지의 예고편으로 풀이됩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주권 국가들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서 북한은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늘 밤 10시 반쯤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 소식은 뉴욕 현지에서 정유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에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 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한미의 생각이 같다면서 이른바 북핵 리스크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 불리는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전문가들에게선 창조적인 북핵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북한팀 참가를 통해 평화올림픽으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남북이 함께 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평화적 해결 원칙을 기본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오찬 회동이 잇따라 열립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미군이 오늘 아무 예고 없이 미국 본토에서 포병부대를 우리 서해안에 긴급 파견해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 본토 병력이 한반도에 긴급 투입되는 훈련은 흔치 않은 일인데 훈련의 배경이 뭔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에서 로켓이 솟아오릅니다. 로켓은 60km를 날아서 서해 직도의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제18 야전포병여단 소속의 하이마스 소대입니다. 이 부대는 사전 예고가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한반도 전개 명령을 받고 어제 C-17 수송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온 뒤 오늘 서해 대천 해안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지만 작고 가벼워서 쉽게 옮길 수 있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하이마스는 미군이 보유한 전수송기의 적재가 가능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오늘 훈련은 한미연합포병이 북한 장사정포와 일전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해 미 본토의 포병을 신속하게 증원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군이 본토 주둔 부대를 갑자기 우리나라로 이동시켜 훈련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군 당국은 하이마스 소대가 올 초에도 긴급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로 파견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미 본토 병력의 긴급 투입 훈련이 최근의 한반도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돕기 위해서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억 원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끊겼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로 한 건데 북한의 도발을 고려해서 언제 이걸 지원할지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이 의결됐습니다. WFP 세계식량계획의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의 아동 임산부 백신과 의약품 지원에 3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인 만큼 전용 가능성이 없고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끊겼던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 고려하겠다며 특정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대북 지원안을 의결한 데 따른 국내외의 반발 여론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도 지원이라는 카드를 뽑아둔 이상 지원이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연예인들이 소속된 기획사에 대해서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내용을 S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박찬주 육군 대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갑질과 관련한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뇌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범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군 검찰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대장은 지난 7월 자신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 2차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군 검찰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은 사실상 부인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장은 지난 2004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13년 만에 구속되는 현역 사성 장군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가구당 이사비를 7천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까지 나올 만큼 강남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혼탁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수주 과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반포의 아파트 재건축 입찰에 나선 한 건설업체는 가구당 이사비로 7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선물 공세를 넘어 막대한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재건축 수주전이 혼탁 양상을 보이자 급기야 정부가 제동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이사비를 주는 건 법 위반이라며 해당 건설사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이사비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각도로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과열 수주전은 여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취재진이 접근하자 건설사 직원들이 자리를 피합니다. 회사 나오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제 입찰한 건 맞는데요. 네. 저희 한번 불러보러 왔어요. 찍지 마세요. 주민들은 건설사 직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선물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올라가면 바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녀요. 과일도 보내주는 집도 있고 잠실 뷔페 식사권, 그러니까 10만 원 식사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가구당 2천만 원의 이사비 지원도 제안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업체들은 수억 원의 무이자 융자나 공사비 할인 같은 변형된 형태로 정부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국내 최대 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로 일하는 임종린 씨. 소속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지만 그동안 업무 관련 지시를 본사 담당자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출퇴근 보고도 본사에 직접 하고 매장 청소 등 제빵과 무관한 업무도 본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지난 6월엔 본사 회장 지적사항이라며
제빵기사들의 출근 시간이 30분 정도 앞당겨지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점포순에 도신 후에는 강제로 너 6시 반 출근해 하고서는 6시 31분에 출근을 해도 지각이라고 지각 사유 다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다 회장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 인력 운용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뒤 불법 파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빵기사에 대한 채용, 임금 승진, 평가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부 지시를 25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최대 1,613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며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멕시코에서 100년 만에 가장 강한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한 지 12일 만이었던 어제 규모 7.1의 강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와 타이완, 남태평양, 일본에서도 규모 6 안팎의 강진이 잇따랐는데 이 때문에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다시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희생자가 23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강진에 처참히 무너지면서 24명이 숨진 멕시코시티의 한 초등학교. 잔해더미 속에서 어린이 30명이 갇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를 동원해 철근과 돌무더기를 헤쳐내고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건물 틈새로 진입하려고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어린 아들, 딸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부모들은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이번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만 44곳. 생존자 확인을 위해 내시경 카메라와 수색견이 동원됐습니다. 장비가 부족한 자원봉사자들은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치우고 구호 물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온 긴급 구조대와 군인들도 구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230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지만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힌 사람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 걸로 보입니다. 41살 이모 씨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숨진 걸 포함해 우리 교민 사회도 상당한 피해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광우병 반대의 촛불 집회에 방송인 김제동, 가수 윤도현 씨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소속사였던 다음 기획은 이듬해인 2009년과 2011년 연거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배경에 국정원이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특히 2009년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나선 표적조사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국정원 직원이 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김현근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만난 뒤 상부에 올린 보고서 내용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 자리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의 소속사 다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김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국장은 안 그래도 광우병 파동 때 촛불 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009년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이른바 표적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속사에서 강하게 반발했었다며 이번에 다시 한번 압박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국정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다음 기획은 2009년에 이어 2011년에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다음 기획은 결손이 날 만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2번이나 세무조사를 받은 건 매우 이례적으로 표적조사가 의심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사실과 다른 뜬소문이라며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팀을 만들어 특정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했고 실제 실행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극단적인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일본의 혐한 시위대에 맞서 일본인들이 시민단체를 조직했습니다. 혐한 시위를 몰아내기 위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활약상을 한 한국인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단독으로 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일본 조선학교 앞에서 막말을 퍼붓고 지나가는 관광객까지 위협하는 시위대들. 일본의 극우 반환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혐한 시위대입니다. 혐한 시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혐한 시위 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위반에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この世の中から差別なんて絶対なくならない。人がねそこに住んでる限りにおいて誰かを差別しないと生きていけないからですよ。 결국 일본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단체의 이름은 맞서 싸운다는 의미의 영어 카운터스. 참가자들 대부분은 일본인입니다. 한국인 감독이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 참가자 모임인 일명 오토코구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혐한 시위대와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 한 명 압박해 현장에서 떠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면 1대1로 그렇게 심하게 꾸짖으면 그 다음부터 데모에 안 보였다고 하네. 차별 반대 운동에 과격한 수단을 써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본을 위해 반드시 차별적 혐한 시위를 막겠다는 이들의 의지만큼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인식 부사장이 자신의 숙소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카이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숨진 김 부사장을 수사하거나 소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김인식 카이 부사장이 오늘 오전 8시 40분 경남 사천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회사 직원은 김 부사장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관사로 사용 중인 이곳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는 대학노트 석장에 자필로 적은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맡아 하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에게 남긴 유서엔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부사장은 어제 이라크 출장에서 돌아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쯤 숨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죠. 술병은 있었습니다. 소주하고 맥주하고. 공군 출신인 김 부사장은 해외 사업본부장으로 수출 사업 전반을 총괄해 왔습니다. 이라크에 경공격기를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데다 최근 검찰 수사로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회사가 더 나아졌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라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는 그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하승용 전 카이 대표의 고교 동창이자 채찍근인 김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방산비리 전반을 향하고 있는 만큼 수출 업무 책임자로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카이 수사와 관련해 김 부사장을 수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한 포장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20여 명과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다쳤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불길은 공장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포장 완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5시 5분쯤. 갑자기 폭발을 해서 주변에 충격파 같은 거가 느껴져서 창문도 흔들리고 사무실 안쪽에 있는데도 열기가 느껴지는. 목격자들은 화재 당시 공장 주변에는 쓰러져 있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 3명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기를 흡입한 사람들이 많아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지역 소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90여 명을 동원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LPG 가스통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초기에 이제 환세가 커서 초기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연소학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은 저녁 6시 48분쯤 일단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한 미국 남성은 술값으로 1,700만 원을 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카드 청구서를 보고 나서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여성 종업원에 둘러싸여 술을 마시던 미국인 남성이 신용카드를 꺼내 술값을 결제합니다. 그런데 10여 분 뒤 멀쩡했던 이 남성은 술집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정신을 잃습니다. 술집에 들어온 지 1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술값이 9차례나 결제됐고 모두 1,700여만 원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1월 독일인 남성도 인근 술집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쓰러진 사이 790만 원의 술값이 결제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혐의로 술집 3곳을 압수수색하고 주인 42살 이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이태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혼자 온 외국인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수백만 원의 카드 결제를 하였고 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모발에선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수면제는 쓰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최근 생포됐습니다. 방사한 곰의 후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야생곰인지 밝히기 위해서 현재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남부 능선의 끝자락인 경남 하동의 형제봉입니다. 지난 3월 형제봉 근처 해발 700m 고지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약초를 캐러 간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처음 올라간 바위인데 나하고 한 1m 한 52m 사이에서 곰이 튀어서 놀래서 나오면서 저는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바위 아래에는 곰이 동면했던 것으로 보이는 굴이 있었고 배설물도 확인됐습니다. 또 근처 나무에서는 곰의 발톱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곰이 발견된 곳은 평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크기는 한 1m. 자기도 놀래가지고 막 안반을 타고 밑으로 산쪽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곳 형제봉 근처에서 지난 3월에 발견된 반달가슴곰은 6개월 뒤인 지난 4일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치한 생포 트랩에 붙잡혔습니다. 곰은 2살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귀에 발신기나 인식표를 달았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방사됐던 곰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리산에 남아있던 원조 야생곰의 후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보건기술원은 생포한 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으며 포획 당일 귀에 발신기를 달아 다시 지리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국가사회정보보장망에는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질병이나 급여까지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걸 공무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업무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한 이름을 입력하자 각종 정보가 뜹니다. 주민번호와 주소,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학력과 직장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검색됩니다. 계좌번호와 통장 잔액,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기본이고
월 소득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종류나 장애 여부, 임신 출산 여부 같은 건강 상태까지 많게는 760여 가지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전국 4,700만 명의 이런 세세한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어디서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자의 정보를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넣어서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하지 말라고 내려간 거는 개인정보랑 본인 것도 줘야 자기하고 되게 걸려요. 보안이 까다롭다는 말과 달리 지난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남의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도 6,700여 건에 달합니다. 해명도 황당합니다. 퇴근길 카풀할 사람을 찾으려고 남의 주소를 검색하는가 하면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의 흠을 찾기 위해 뒤지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정보조회, 동료 직원 정보조회 뭐 이런 거거든요. 택배 발송을 하려고 주소 확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5년간 해당 기관에 요구한 징계만도 545건이었지만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장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의 중대성에 대한 의무 교육화하는 것도 법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정보가 모이는 만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각별한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자신의 비서로 일했던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그룹 측은 김 회장이 물러난 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부그룹 회장직과 계열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관련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 고객 그리고 동부그룹 임직원들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동부그룹 측은 그러나 김 회장의 사임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해당 여비서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기 회장의 사태는 개인의 문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의 장남인 김 회장은 1969년 대학 재학 중 미륜건설을 창업해 오늘날 금융, 전자 관련 23개 계열사를 거느린 동부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최근엔 건강 상태가 악화돼 신병치료차 미국에 머물며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 날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동부그룹은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올해는 12척의 승리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420주년입니다. 당시 전투가 벌어진 진도 앞바다는 물살이 세고 빠르기로 유명한데 문화재 발굴팀이 바닷속 깊은 곳 전투 흔적을 찾아 5년째 수중 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유물들도 발견됐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해상 거점이었던 벽파항에서 배를 타고 5분쯤 나가자 발굴선 2척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누리아노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수중 발굴 탐사 전용 선박입니다. 한 번 탑승하면 20명이 최장 20일 동안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발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c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수심 15m의 해역. 잠수사들의 초음파 카메라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인데 닷돌로 추정되는 그 이상체가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닷돌 확인 잘 되셨나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큰 닷돌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립니다. 크기가 작은 유물들은 가로 세로 10m씩 해저에 미리 쳐놓은 줄을 따라 잠수사들이 직접 바닥을 파가며 찾아야 합니다. 입수 15분째, 펄 속에서 청자 파편을 찾아냅니다. 12세기 정도 것인데요. 노출됐다가 다시 매몰됐던 흔적이죠. Alors le site il est indéniable qu'il est
difficile d'approche parce que le contexte, la mer est ici extrêmement chargée, trouble. 지난 5년간 이렇게 찾은 유물이 860여 점. 대부분 고려 청자지만 임진왜란 전후 것으로 추정되는 소총과 동양식 석궁의 방아쇠, 돌포환도 건져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지역이 더구나 명랑해전 해역인데 실체라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재 당국은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이순신 장군 전승지를 본격 탐색하는 순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내부 거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총수 일가, 그중에서도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 SNC입니다. 계열사의 IT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매출의 70% 가까이를 내부 거래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지난해 내부 거래 규모는 모두 122조 3천억 원. 1년 전보다 소폭 늘었는데 현대차와 SK, 삼성 순으로 많았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해마다 늘고 있는데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높은 내부 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는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기업 내부 거래가 10% 증가하면 중소기업 일자리 2만 5천여 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감을 뺏어간다는 걸로 보시면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 하던 거를 대기업이 내부에서 해버리는 거죠. 공정위는 내일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60명 규모의 기업 집단국을 출범시켜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섭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진출 기업들이 이번엔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환경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기계 부품을 만드는 한 기업은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용접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겁니다. 고기 굽는 연기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한국 식당엔 벌금 수천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환경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중국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그 문제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문 닫게 하고 단속을 피해 아예 공장을 임시 폐쇄하거나 조업 일수를 줄인 기업도 있습니다. 영업 정지를 당하느니 그 점검 나오는 시기를 피해서 폐쇄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 측이 볼 때는 과연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건가를 이제 고민해. 중국 당국이 적발한 7,400여 건 가운데에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외국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고전 중인 우리 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현장탑에 하나라도 자축이 되면은 기재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정부는 중국 당국의 제재 사례를 모아 분석한 뒤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대응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SBS 손승우입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해키고 간 지 2주 만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다시 카리브해를 덮쳤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350만 주민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섬 전체에 전기가 끊기면서 온통 암흑 세상입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려꽂히는 빗줄기에 야자수가 뽑혀나갈 듯 흔들립니다. 불어난 물은 거리를 휩쓸고 고속도로는 거대한 수로가 됐습니다. 최고 시속 250k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마리아에 카리브해 섬나라들이 다시 쑥대밭이 됐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마리아가 관통하면서 전력이 100% 끊겼습니다. 500mm가 넘는 폭우는 온 섬을 핥히고 있습니다. 350만 명 주민 모두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is is the most devastating storm either in a century or quite frankly in modern history. 앞서 마리아가 강타한 도미니카 섬에서 7명이 숨졌습니다. Dévasté,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ois Fort-de-France dans cet état. 마리아는 푸에르토리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어마처럼 미 본토엔 직접 피해를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새 4등급 이상 초강력 허리케인이 세계째 북중미를 덮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예년보다 1도 상승한 대서양 수온이 주된 원인이란 분석인데 지구의 역습인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141일 앞두고 메달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우리 문화의 상징인 한글과 한복을 사용해 전통미와 세련미를 강조했습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평창올림픽 금은 동메달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동적인 사선으로 선수들의 인내와 노력을 표현했고 옆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2018을 뜻하는 한글 자음을 입체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또 한복에 천을 사용한 메달 리본과 우리 기와의 곡선을 살린 메달 케이스를 통해 전통미와 독창성을 부각했습니다. 한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결과물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합니다. 평창 조직위는 공개에 앞서 IOC에 미리 메달을 보여준 결과 극찬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역대 올림픽 메달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정말 아주 프레시한 창의적인 메달이다라는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메달은 미국 뉴욕에서도 동시에 공개됐는데 홍보대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평창 알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직위는 메달 공개에 이어 다음 달 성화, 체화 등 굵직한 이벤트를 통해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SBS 정희돈입니다.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 코치의 폭행을 은폐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사실까지 새로 드러났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치에게 맞아 다리에 피멍이 든 A 선수는 지난주 동료의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탄원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은 체벌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가해 코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멍 사진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 선수는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탄원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동료가 대신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자기가 대충 했다는 거예요. 뭘 대충하냐고. 일단 보냈다는 거예요. 제 서명 그걸 했다고. A 선수에게 서명을 종용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도 코치에게 맞았지만 훈육 차원으로 이해해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맞은 거고 투성 호적에 갖고 빨간색을 건진다는 거는 너가 철 들면 들수록 후회할 거다. 코치의 폭행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5월에도 폭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학부모들이 단체로 제출해 교육청 조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폐에 급급한 일부 어른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선수들은 가슴에도 멍이 들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강등 위기에 놓여있던 군인팀 상주 상무의 뒷심이 매섭습니다. 종료 직전에 터지는 이른바 극장골을 연이어 연출하며 선두인 전북마저 잡았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빠른 역습에 나선 상주의 김호남이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고 환호합니다. 상주는 이 극장골로 선두 전북과 원정 경기를 2대1 역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종료 직전 김호남의 결승골로 광주를 잡았던 상주는 모처럼 2연승을 달리며 리그 10위에 올라 한 달여 만에 강등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올 시즌 새로 합류한 주민규도 상주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2부 리그 1랜드 출신인 주민규는 군입대 덕분에 1부 리그에 데뷔했는데 최근 5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며 군인 극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골잔치와 함께 에어로빅 세리머니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극장골 넣는 그런 것들이 군인 정신,
잡을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군인 정신이 좀 큰 것 같아요. 어제 K리그에서는 시즌 최다인 25골이 터진 가운데 제주의 알렉스는 82m 거리에서 골망을 흔들어 K리그 역대 두 번째 장거리 골을 기록했습니다. 골문을 향해 롱패스를 날렸는데 수원 신화영 골키퍼의 판단 실수가 겹치면서 행운의 골이 됐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3호 코리아컵 국제오픈 볼링에서 유재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로 데뷔 6년 만에 첫 승을 메이저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쏟아지다가도 해가 지면 금세 공기가 차가워지죠. 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내일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없이 쾌청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한층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좋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은 16도, 강원도 태백은 8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7도, 대구는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제주도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이 법관의 명예에 있어선 가장 큰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사법부에 바라는 건 법 앞에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일 겁니다. 목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